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뭐 여러 가지 화려한 말들을 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스포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네네. 국민의힘 다음 대표나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 거냐? 누굽니까? 누가 될 거냐? 알려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고가 이미 불가능한 게 이들이 이제 평론의 영역을 벗어난 일을 이미 한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그 12명의 탄핵 찬성, 예. 기권 무효 11명, 그럼 25명만 그러니까 11명까지 포함해서 25명만 인간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이쪽은 후한무치하거나 파렴치한의 이제 사고를 하는 네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어디까지 갈지를 죄송합니다. 예. 알 수가 없으니까 예. 원래는 맞아요. 지금 윤을 손절하고 조중동이 뭐라고 합니까? 윤을 손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윤석열을 손절하고 그러면 중원으로 나아가야 되고 예. 그럼 대통령한테 사과를 하고 한동훈 체제로 그대로 가든가 아니면 한동훈 대표도 일주일 동안 어버버버 해가지고 능력치를 이제 못 보여줬기 때문에 능력치를 못 보여줬다고요? 예, 능력치가 없는 건지 그렇죠. 능력이 있다는 얘기 같아서 없죠. 제가 능력이 없지. 예. 그래, 부족한 게 있다면 예. 타협한 것이 아니라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라고 법무부 장관 퇴임사 때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 그리고 잘한 게 그래요? 있다면 다 이것은 동료 공직자들 덕분이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능력이 없으면 이제 사실 옛날에 자백을 했죠.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하지만 자기는 타협하진 않는데요. 자기가 능력이 부족한 것 뿐이래요. 그 법무부 장관 퇴임사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이번에는 뭐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저희 같은 사람은, 왜 계속 이번에도 김무성 비대위원장 한번 이렇게 오보처럼 떴다가 이게 등판에 나왔잖아요. 네. 그 김무성 대표는 왜 이렇게 당한 겁니까? 김무성 좋죠. 저는 그 정도가 무난하다고 봐요. 네. 부산도 일단 왜냐면 여론조사를 하는데 부산이 대구보다는 이제 좀 더 이제 이탈이 많을 테니까 부산 경남을 좀 일단 잠재우고 그 다음에 중도 이미지가 좀 있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지선 직전에 비록 그런 게 있지만 탄핵에 찬성했고 지난 대선 때 그리고 이번에는 그 권성동도 지난번에 탄핵 찬성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죠. 반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은 나갔다 탄핵 들어왔어요. 기러기 말고 왔다 갔다 갈짓짠 사람 말고 그때 탄핵을 찬성했던. 근데 뭐 유승민 대표는 또 뭐 거기 워낙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회를 절대 안 줄 거고. 그러니까 뭐 김무성 대표는 제일 무난한데 그거를 왜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자기들끼리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기준은 그거예요. 중진에서 뽑아요? 그래서? 그 기준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철저하게 이 내부인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외부의 비대위원장은 안 된다. 이게 처음부터 딱 선을 긋고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 김무성은 내부인 아니냐? 처음에 얘기가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외부인일 수도 있어. 이거예요, 지금.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김무성 씨가 외부인일 수 있다 이런 거죠. 뭐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부인이란 무엇이냐? 내부인이란 무엇이냐? 원내다. 뭐 그걸 원내라고 부르던 뭐라고 부르던 우리 중에 하자는 거잖아.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우리 중에 하자는 거야. 이게 지금 약간 85인의 결사대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은 내부인이냐 외부인이냐? 외부인인 것 같아.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순혈주의적으로 지금 뭉쳐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과의 무슨 한 라인이 있는 거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니, 뭐 굉장히 이상한 얘기도 했잖아요. 그 탄핵안 발의하고 표결한 국회의원들. 탄핵안 기각 때문에. 탄핵을 막 이렇게 남발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남발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탄핵이 기각되고 이러면 그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직권남용이나 이런 걸로 처벌을 해야 되는 법안을 만들자.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얘기야. 권성동 씨도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검사 출신. 그러니까. 검사 출신 아니에요. 사시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 그렇죠. 사시 합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의원을 아무튼 몇 차례 걸쳐서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권성동 의원은 선후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과할 생각 없어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북한에서나 가능한 이러한 입법을 생각을 합니까? 근데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전달을 국민들에게 하면서 강화되는 논리는 뭐예요? 그만큼 이렇게 처벌을 고민할 정도로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악랄하였다. 그렇죠.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쪽은 누굽니까? 이 악랄한 탄핵 시도가 있었기에 나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네. 네. 그거잖아요, 지금. 네, 딱 그 논리입니다. 그 논리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하면서. 네, 그걸 세뇌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네. 세뇌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은 이거는 안 돼. 아까 말씀드린, 임명하면 안 돼. 이것도,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권성동 원내대표 자기네끼리의 그 메신저 대화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헌법재판관 절대 이거 임명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거는요, 제 전임인 추경호 씨가 인사청문 일정까지 다 합의하고 간 거여가지고, 후임인 제가 그거는 엎을 수가 없어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누가 뭐라고 했는지,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안 돼. 누군가 얘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되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래서, 원톱 체제냐 투톱 체제냐가 이 논쟁거리였습니다. 쟁점이었습니다. 원래 그랬어요. 원톱 체제란 뭘 얘기하는 거냐. 권성동이 비대위원장까지 하자. 다 하는 거죠. 그냥. 권성동 체제로 가자.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런 체제는 아무도 비대위원장을 안 한다고 해서 아무도 못 하겠다고 해서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원내대표가 이 당대표 대행까지 지금 일단은 임시적으로 하는 체제로 일단은 틀어막고 가겠습니다. 이럴 때나 이제 가능한 것이지. 원톱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하는 거지. 그렇죠. 원톱이냐 투톱이냐의 쟁점이 나온다는 거는 이미 누군가가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투톱이냐가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권영세, 나경원, 뭐 등등등등 다들 하고 싶어가지고 물밑에서 내가 하면 안 될까? 나는 어떨까? 나는 어때?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정리는 일단 권성동 원톱 체제는 사람들 보기에는 좀 설득이 안 될 것 같아. 이 결론은 이제 났어요, 이제. 어제. 그러면 이제 투톱으로 가는 거군요. 이 결론이 나기까지 며칠이 걸렸다는 게 국민의힘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고, 권영세냐, 나경원이냐의 지금, 흐름인 것 같은데, 누가 돼도 용산하고 무슨 이 절연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거는. 아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캐비넷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꾸? 캐비넷설 뭐예요? 캐비넷에 뭐가 있으니까. 그 캐비넷? 캐비넷이 뭐가 있으니까. 뭐 약점 같은 게 있으니까. 있으니까 계속 지금 여자 의원들이 반윤을 못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이건 좀 여쭤볼게요. 왜 서로 하려고 그래요? 이 상황에서? 망해가는 당 아닙니까? 그래도 대표잖아요. 지금 이전에 그런 이유로 모당 대표 하셨다고 지금 대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심정은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하신 거예요? 왜 했습니까, 본인은?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비대위원장을 해서 대표를 하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당대표를 원래 하려면 기타금도 내야 되고 전국을 돌면서 경선도 해야 되고, 표도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지금 김진우 변호사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지 않았어, 나는. 모당에서 비대위원장 하시고 대표했던 그렇게 아닌데, 아니, 본인들은 그럴 거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자기가 지금 대선 주자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대선 시기를 관리하는 당대표가 가질 수 있는 발언력이나 물질성이 있을 테니까, 거기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상식을 가진 시민이 보는 거하고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달라요. 그러니까 저 당이 저렇게 큰 잘못을 했으면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용히 있거나 배에서 뛰어내리거나 뒤지는 듯이 있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참여하고 참여까지 단식하고 이런 거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왜 안 하지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선량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우리 합리적인 밖에 있는 그러한 유권자들의 생각이고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권력의 진공 상태가 생긴 거고 근데 그런 거군요. 보물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어요. 근데 주인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 한동훈을 날리면서 보물의 주인이 없어진 거예요. 챙겨야죠. 갑자기 이해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의 소유권을 이제 주장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윤석열은 끝날 것 같고, 어쨌든. 윤석열은 이제 지는 한 거고, 지금 빨리 그러면 침 묻혀놔야 이제 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달려드는 거죠, 지금.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국민의힘 위원장당으로 해산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좀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핍니다.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게 왜냐면. 강상구, 진행하시는 강상구님은 F여가지고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잘 몰라요. 저 잘 모르고. 근데 약간, 이번에 확실히 선을 넘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란을, 음모를. 한 집단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대표인 한동훈은 몰라. 모르죠. 가서 반대해. 추경호 원내대표. 아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겠죠. 당이 당적 질서를 통해서 이거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느냐. 당의 핵심이 의원들인데 의원들도 몰랐어. 근데 뒤늦게 와가지고 그래서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형사법상 없죠. 기본적으로. 근데 정당이 근데 정당 해산이요. 청구를 하려면 누가 청구합니까? 정부가 청구하죠. 정부가 청구하죠. 법무부 장관이. 그렇죠. 언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적폐청산을 위해서 그걸 한다. 그럼 문재인 정부처럼 과도한 적폐청산으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막 이게 또 보선에서 떠들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저는 이제 사실은 정당이라는 건 통합진보당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만. 굳이 얘기를 하시네요. 정당 해산은 반대했죠. 네, 그렇죠. 그건 다 반대했죠. 그러니까 저는 정당 해산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제도로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 해산 제도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그래서 정당은 이 헌법을 통해서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근데 그거는 민주주의 하에서의 정당을.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을 진짜 친위 쿠데타를 하는데 모의를 최고 지도부에서 했으면 정당 해산해야죠. 그리고 원내대표의 활동은 당 그 자체의 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당대표랑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다 모르는 상황에서 원내대표 한 명 가지고 하기에는 원내대표의 지위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사해야 되고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근데 18명의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계엄을 반대 표결을 했고 그 자리에 18명과 함께 한동훈 대표가 같이 갔는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그 사이에 당명을 바꿉니다. 바꾸겠죠. 당명을 바꾸고 정관도 좀 바꾸고 할 거 아닙니까? 대선을 대응하려고 하면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당명 바꾸고 정관 바꾸고 이러면 안 되는 건가요? 쉽지 않죠, 사실. 그래서 실질은 그대로다 그리고 그러면 아니 그냥 이 주장을 계속 하시는 분들을 하다가 예를 들어 민주당이 아마 이번에 다음 대선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냥 이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좋은 사람 되겠죠. 저는 이거는 선거를 통해 심판할 문제라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사법적으로 해결할. 그러니까 맨날 평소에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합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해산하라 이렇게 하면 저는 진짜 해산해야 할 때는 허경영 당부터 그러면 해산 심판 청구를 그 당이 더 위약적이고 해악적이에요. 그렇습니까? 굳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비판하지만 그 칼을 정확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유튜브 시대에 난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거나 막 한 다음에 맞아라 안 맞아도 세상이 썩어서 그렇다. 그럼 자기가 고발해놓고 안 되면 법률가들이 썩었다. 저주받을 법률가들이요. 그런 또 자기한테 좁은 재판다 사법부를 신뢰한다. 이런 시대가 정말 비극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 그 사이에 슈퍼챗 해주신 JR님, 잠잠이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또 한 분이 계셨었어요. 자, 우리 온도님도 감사드립니다. 그 댓글에 이제 해산 심판은 안 된다. 그런 거면은 당명 바꿀 테니 당명을 내란당으로 해라. 이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내란당으로 하면 약간 좀 마음이 그래도 풀릴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욕먹을 각오를 하고 했는데 슈퍼챗은 너무 유튜브로 많이 가기 때문에 밑에 계좌 프레시안 협동조합 요쪽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남겼어요라고 남겨주시면 제작비에 큰 보탬이 됩니다. 제작진처럼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제작진 감사합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프레시안 조합원 아닙니다. 프레시안 조합원 아닙니다. 조합원도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조합원이 되시면 어때요?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한참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냥 내심으로는
그렇게 정당 함부로 해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그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고, 저도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은, 국민의힘 이게. 그렇죠. 저도 심리적 해산 상태예요. 그 당은. 그러나. 네. 근데 저는 뭐 심리적 해산은 모르겠고 실질적 해산. 아마 근데 진보 쪽, 민주 쪽 유튜브 방송 중에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가지고 그거 안 된다. 혹은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제작진한테 얼마나 또 큰 안 좋은 효과를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국민의힘을 단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국헌을 문란해서 발생한 문제잖아요. 문란케 할 목적으로 발생한 문제이고 그러면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신이나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야 될 노력이 뭔가 이런 거를 좀 엄밀하게 이럴 때일수록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건 확실하고요. 그랬을 때 위헌정당 심판 제소를 정부가 하는 걸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효과, 그다음 실제로 그렇게 막 당을 해산 지난번에 한번 했고 이번에 또 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가질 그 우리 헌정 체제에 대한 어떤 그 긴 안목에서 봤을 때의 불안 요소의 추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원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다음 뭡니까? 재발 방지책을 방치하면 그렇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제도가 필요하다. 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법 개정과 개헌이 필요하다. 이제 근데 개헌은 언제 할 거냐? 왜 조선일보가 개헌을 지금 얘기하느냐? 지금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때가 되면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개헌의 시점이 언제여야 되냐? 이들이 얘기하는 건 대선 전에 개헌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대선 전에 개헌을 좀 띄우면 이재명 항소심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이제 너무 뻔한 속내. 그래서 저 같은 정말 개헌주의자도 제가 물론 뭐 장석준 선생 수준의 재헌주의자는 아닙니다만 그래 어쨌든 개헌주의자로서 진짜 꾹 참고 선대선 후 개헌이다 입장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슬로건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개헌 얘기 나오니까 이거 역시 두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야 지금 개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은 탄핵하고 처벌하고 뭐 이래야 될 때이지. 이게 첫 번째 감정이고 근데 두 번째 감정은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을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대선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개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또 두 번째 감정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론가님? 비슷해요. 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87년 헌법이잖아요, 지금 헌법이. 근데 이제 이게 개헌을 이 사태 윤석열이 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을 파괴해가지고 야 이걸 왜 파괴했느냐 원인 진단해보면은 이 87년 헌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어.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 그러니까는 헌법을 이거를 고쳐야 돼. 요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원인 진단을 해보면 그게 아니고 윤석열이 헌법을 안 지켜갖고 일어난 사태거든요. 윤석열이 87년 헌법을 무시해가지고 생긴 사태이고 오히려 윤석열이 막 가려는 거를 87년 헌법 덕분에 막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87년 헌법에 있는 조항 내지는 87년 헌법에 담겨있던 뭐 정신 그런 거를 사람들이 학습을 하고 그런 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막은 측면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그러면은 개헌이 필요한 사태였던 것이냐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87년 헌법 밖으로 나갈 뻔했던 거를 87년 헌법 덕분에 막은 사태인 것이냐. 지금 이제 후자로 평가하는 게 더 이제 현실에는 들어맞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유권자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개헌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개헌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냐 어떤 논리에 의거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 이전부터 사실 87년 체제는 낡았고 87년 체제 이후의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고민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은 매우 곤란한 당혹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오히려 87년 체제 이유가 필요하고 87년 체제 낡았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아니고 87년 체제의 시작으로 지금 돌아간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독재가
끝났고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어떤 새로운 체제를 고민하자 이거였는데 민주화를 다시 달성해야 되는 달성한 그 직후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국면. 근데 이제 뭐 기본권이나 뭐 계엄 조항과 관련된 부분만 바꾸는 이제 대선과 동시 개헌 이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선대선 후개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제 유대선 무개헌. 이게 걱정인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걱정거리입니다. 개헌을 안 할까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는 좀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서 좀 뭘 해줘야 된다. 아니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 청와대가 개헌안 말을 했죠. 말을 했었잖아요. 네, 좋은 안입니다. 90% 정도 동의하는데 그때 계엄 조항을 손을 안 봤어요. 아, 그랬어요. 그때 바빠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계엄은 그걸 누가 한다고 하겠어 이래가지고 그때 넘어갔어요 대충. 그래서 민변에서도 계엄 조항은 손을 안 댔어요. 이게 너무 쟁점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해가지고 하여튼 무조건 한다라는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어쨌든 좀 더 여당을 보수 쪽을 설득할 명분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큰 욕심만 안 내면 이번에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어쨌든 지금 조선일보가 하는 이런 방식이나 이런 타이밍은 아니고 어쨌든 근데 적절한 때 의미 있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요. 그때 집회 현장에서 뭐 여러 사람이 발언했지만 그중에 비정규직이셨나? 그분이 대통령이 탄핵되면 비정규직의 삶은 우리 삶은 나아집니까? 창원에서 그 젊은 청년 노동자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울림을 주는 발언을 하셨죠. 이번에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그 집회 연설 하셨던 분이 그 본인의 직업을 노래방 도우미라고 이렇게 밝히셨던 분이 계세요. 성노동을 하시는 분이 부산에서 발언하셨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또 뭐 조회수가 막 그때 제가 그때 그 유튜브를 봤을 때 517만인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란 사태가 다 종료되면 이번 이를 기회로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나라를 만들자. 라고 하는 관심이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올해 신년사였죠. 7공화국 개헌을 해야 된다. 누구의 신년사였죠? 저의 신년사였어요. 네. 그때 아무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대표셨나요? 네네.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비대위원장이셨나요, 그때? 네. 갑자기 신년사 얘기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망이 있어요. 야망이 있어요. 야망이 있어서 자꾸 이런 얘기 하시는 방송 이름도 김준호의 야망이죠. 발톱을 지금 살짝 드러낸 겁니다. 그동안 계속 꽁꽁 감춰놓고 있었죠. 저 표정에 주목해 주십시오. 저 야망의 표정입니다. 저 표정이 그러니까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요거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세상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사실은 기본권 확장 논의도 뭐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자 정치개혁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얘기하는 거 좀 보고 저는 김준호의 야망에서 어제 조금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더라고. 발톱을 안 드러내. 그러니까 정치개혁은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정치개혁 회의론 저는 상당히 개헌도 그렇고 사실은 개헌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권력구조 개편부터 얘기하잖아요. 전 아주 거기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각제를 하든 무슨 의원 집정제를 하든 지금의 정치 구조와 문화 요것에서는 뭘 하든 이제 이게 크게 변화하기는 어렵다. 그런 권력구조 개편의 논의에 집중해서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다양한 어떤 기본권에 대한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개헌에 담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반드시 개헌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행법령의 어떤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해나가는 것을 통해서도 달성 가능한 목표거든요. 그래서 뭐 헌법 가지고 유권 해석 해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반드시 개헌이어야 된다라는 것에 어떤 연결고리들을 더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야 어떤 개헌이냐를 이제 규명할 수 있는데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들이 다 있어갖고 동의를 할 거예요. 근데 어떤 개헌이냐 이게 저는 상당히 어렵다. 왜 모든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으로 가느냐? 권력개조 구편에 권력개조 구편이 뭐야? 권력구조 개편에는 객관식처럼 보기가 있어요. 1내각제,
뭐 대통령 주심제인데 4년 중임제, 3 이렇게 보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그 외의 것들은 주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의견을 모으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문제가 그렇다 치면 예. 그럼 이제 같이 나오는 게 이제 정치개혁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개혁 문제라는 거는 선거법 개정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통은 정치개혁 문제도 같이 선거법 개정으로 엮여가지고 이게 외화가 되는데 선거법 개정도 마찬가지로 선택지가 있거든요. 선택지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의견이 모아져서 단일한 안으로 도출이 되고 그걸 가지고 관철하자고 하는 건데 개정을 했더니 제도가 해킹이 돼가지고 정의당이 그렇죠. 폭삭 망하고 준연동형으로 바꿨는데 위성정당이 제도가 해킹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김진우 변호사 방금 한숨 쉬셨는데 들리셨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크게 쉬었습니다. 요런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합의해야 될 어떤 합의해야 될 어떤 로드맵들이 있을 것이다. 큰 방향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이 합의에 나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진지를 구성하고 운동권 사투리 좀 나왔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어떤 전 작업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정치개혁 논의라는 게 결국은 기성 정치의 어떤 하위 파트너화 돼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소모되는 이런 정치적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게 오히려 있다. 그런 말씀이어서 근데 개헌이 사실 이제 얘기하면 이게 끝이 없거든요. 끝이 있게 좀 얘기해요. 왜냐면 거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지금 왜곡받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버 찍어 사진. 헌법기관이잖아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관리를 하냐 선거를. 이게 군부 독주의 인식의 잔재다. 그래서 조직 이름을 선거위원회로 바꿔야 된다. 근데 계속 선거 관리로 왜 관리하려고 하냐. 이거부터 문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개헌을 해야 돼요. 선관위 이름은 헌법에 적혀 있으니까 관리자를 빼야 돼. 글자 하나 바꾸고 그걸 위해서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 야망이라는 그 유튜브가 있는데 족보 없는 유튜버가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민족의 유구한 좀 다문화 국가인데 민족이 아닌 사람 어떻게 하랍니까? 다 배제하는 거예요. 말갈족 출신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조나단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요. 국민이 아닌 거야, 헌법상. 다 바꿔야 돼요. 그런 것부터 하자는 거고. 그런 것부터 하자. 저는 이제 그런 것부터 하자는 거고. 근데 권력 구조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 조금 더 깊은 얘기인데, 어차피 오늘 시간 안 지킬 거니까, 사법개혁 얘기하면, 자, 민주주의자들은요, 진짜 민주주의자들은요, 헌법재판소를 없애자 그래요. 어디 감히 국회에서 만든 법을 9명의 현인이라고 나타나서 너희가 뭘 잘 모르는 모양인데 선출된 권력과 우리 중에 6명이 합의를 했는데 말이야. 너희가 무식해서 그런데 이거 헌법 위반이야. 이런 제도가 어딨냐. 왜냐면 이제 민주주의의 대마왕인 영국은 헌재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거기 근데 법 체계가 다르잖아요, 우리랑. 물론 어쨌든 그러니까 헌재를 없애라. 하여튼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죠. 민주를 끝까지 가면. 근데 이거를 조금 뒤집으면 그러면 다 좋으니까 헌법재판관 9명을 그러면 전부 다 국회에서 선출하자. 이 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안을 참 좋아하지만 찬성을 못하는 이유가 국회의원 선거에 불비례성이 심한데 그렇죠. 그런 왜곡이 들어가니까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가 아니면 국회 대통령의 권한을 떼서 국회에 주는 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같은 소선거구제에서. 그러니까 국회에 권한을 많이 주자는 얘기가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찬성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쉽지 않다면 이제 몇 가지라도 조금 손 보자. 그래서 저는 늘 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통령제요? 국무총리를 없애고. 그래야 그나마 그러면 투표를 통해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라도 좀 생겨나지 않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사고를 당했을 때도 국무총리가 최규하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는 이런 일보다는 조금 낫지 않냐. 그러니까 부통령도 선거로 뽑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회 권한이 근데 이번에 보면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번에 알았다. 이런 분들 많으세요. 국회의장은 주로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그 본회의장 텔레비전 비치잖아요. 그럼 그냥 저 제일 높은데 그냥 이러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이거 3번 두드리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법안을 통과시키네 만에 막 이래가지고 싸움 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밀고 이쪽에서 밀면 막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게 국회의장이었어요. 그동안의 사람들 인식에는. 근데 아니 우리 전북의 정세균 총리가 국회의장도 했고, 네. 아니 그런 인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국회가 뭘 잘하네?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네. 이번 기회에 국회 권한도 좀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예전에 제왕적 대통령제 뭐 문제 많을 때, 지금 사실 그 연장선인 건데, 대통령 권한 좀 줄이고, 국회 권한 늘리고 뭐, 이런 논의를 해야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저는 국회에 논의하려니까, 아까 그 불비례성이 너무 심해서, 그런 거죠. 국민 느끼기에는 내 한 표의 효능감이 대선에서는 확실히 확보가 되는데, 총선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국회의원도 싫어한다고 저는 보고, 다만 이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했고 이재명 후보도 약속했던 결선 투표제. 요게 이제 대선의 개헌 사항이냐 아니냐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결선 투표제는 프랑스처럼 도입하고 요거를 개헌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자. 요거는 좀 이제 할만하다. 자, 그 정도는 할만하고 국회의원 선거는요?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 어쨌든 선거법 바꾸고 이런 거라서 개헌 사항은 아닐 수 있지만 아닐 수 있죠. 근데 이게 연동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 불비례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 선거제도는 이대로 놔둡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논란이 이제 우리 수준에 맞는 그 개혁안을 내야 되니까. 이거 굉장히 좀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건 따로 특집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예를 들면, 병립형을 우리가 했는데, 병립형을 OECD에서 하는 예전에 국가가, 이제 비례대표 뽑는 병립형을 5개인가 하고 있을 거예요. OECD 30 몇 개가 기준으로. 근데 거기서 가장 국회 비례대표 비율이 낮은 나라가 사우스코리아였습니다. 멕시코는 지역구 300, 병립형 200, 뭐 이런 정도예요. 베네수엘라도 반반일 겁니다. 일본도 우리보다는 병립형인데 비례대표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한 33분의 1. 그러니까 지역구의 절반은 뽑는 병립형으로라도 돌아가야 그래도 뭐 좀 준연동형 해킹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거보다 낫다. 그런 게. 준연동형이 제도가 그렇게 왜곡되니까 이제 거기는 예전 얘기가 다시 나왔어. 거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네요,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의당이라는 당이 그 준연동형 관철시킬 때 사실은 제가 이제 슬픈 얘기 좀 하자면 그것이 관철되면 얼마나 좋은 세상 올 것처럼 했습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강상구가 국회의원 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오목교역에서 잠깐 만났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 아무튼 제가 좀 부정적이에요. 제가 F지만 그런 거 분석할 땐 정교하거든요. 근데 그게 해킹 당하니까는 지금 본전도 못 찾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김준우 변호사가 한 얘기 그대로 다시 일어나잖아요. 해킹 당합니다. 또 그렇습니까? 그래서 슬퍼져요. 병립형인데? 아니 글쎄 병립형과 지금까지 병립형뿐만이 아니라 모든 얘기를 다 지금 한 좋은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김준우 변호사가 나쁘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김준우 변호사가 나쁘다, 바보 같다, 무슨 셰프나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 같은데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못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정말 이상적인 제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여러 가능성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건 해킹 못하겠지라고 하는 또는 그러니까 만들어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그렇죠. 실제 해보면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게 악용되고 해킹당하고 파괴되는데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일본의 정치개혁 논의가 사실 그랬거든요. 제가 항상 이 정치개혁 얘기하면 일본 얘기를 항상 하는데 황당한 거예요. 일본이 과거에 이제 중선거구제였잖아요. 중선거구제를 운영을 하면서 중선거구제가 지금도 사실 그래서 조금 하잖아요. 지금도 조금.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은 그거는 최악이고 그래서 대선거구제를 차라리 도입하고 이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중선거구제를 하다가 문제가 된 게 그 사람들은 파벌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서 하니까 파벌 나눠 먹기가 되고 일본 정치의 최대 문제가 파벌이었습니다. 네. 파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받고 그게 기업과의 유착이 일어나고 기업과의 유착은 당연히 관료와의 유착으로 이어지고 관료, 기업,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또 자기들 전공 분야가 있어요. 건설이면 건설. 자기 유착하는 분야가. 유착 전공 분야. 건설족, 도로족, 무슨 우정족. 이게 다 있어요. 자기 전공 분야가 아예. 그래서 족의원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삼각동맹입니다. 그래서 관료, 조구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삼각동맹 열어가지고 이게 문제다. 파벌 정치의 폐해다. 계속 두드려가지고 그게 실제로 무슨 실제적 비리 사건으로 번지고 그래갖고 총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잡혀가고 막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정치개혁을 당연히 제1의 목표로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정치개혁 안 하면 이 나라는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3년도엔가 잔민당 정권이 무너지고 이 정치개혁을 원포인트로 해가지고 7당 연립을 해가지고 야당들이 내각제니까 7당 연립을 해가지고 집권을 하거든요. 자민당을 제치고 7당 연립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아무리 내각제라고 그래도 정치개혁을 너무 하고 싶으니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서 정치개혁한 결과가 뭐냐? 평립형 비례대표 소선거구제예요. 그 결과가 그들이 그렇게 이걸 하면은 파벌 정치를 깰 수 있어 라고 한 결과가 그거였던 거고 정경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파벌 정치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파벌 정치가 약화됐는데 그 대신에 자민당이 어떻게 했어요? 총재 1인 정당으로 거듭나는 어떤 그 걸음이 된 거잖아요. 그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소용없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다 소용없다. 이렇게 가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이 자리에서. 저 나쁜 놈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옛날에 이제 우리 운동권 할 때 영구혁명론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는. 갑자기 기침 많이 하시죠. 제 생각에는 이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개헌이든 앞으로의 제도적 개선이든 뭐든 간에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변이 굉장히 넓은 폭넓은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틀에서 저는 이제 저는 이제 복잡한 제도적인 논의나 이런 거는 합의가 필요한 문제니까 그 합의 이전에 큰 틀에 한 3가지 정도의 민주주의의 형태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된다. 3가지. 더 길어지고. 별건 아니에요, 근데. 3가지라고 해서 놀랐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별건 아니에요. 아주 다음 시간에. 3가지는 다음 시간에. 아주 짧은 레토릭. 첫째, 그것은 아래를 향하는 민주주의인 것이다. 아래를 향하는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아래의 단위에서 시민 단위에서 보통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의 그러니까 제도로 보면은 제도로 보면 그런 거죠. 더 아래로 민주주의가 더 확산되는 민주주의적인 원칙들이 계속 아래로 계속 확산되어가는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셋이 결정하는 게 망하는 길이다. 아니 국가에 우리는 이제 지금 아무 직책이 없으니까 국가의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까지 가야 되는 거다. 국내에서 셋이 결정하는 게 그렇죠? 아래까지 민주주의적 제도가 확장되는 민주주의여야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1번. 3가지라면서요. 2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네요. 아니, 왜. 제가 지금 흥미롭게 듣고 있는데 필기하잖아, 지금. 적고 있잖아요. 이걸 몰라서 당선이 못 됐구나, 지금. 이거 제가 지금 적고 있어요. 아래를 향한 민주주의.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옆을 향한 민주주의. 아니야. 옆을 향한 세계를 향한 민주주의. 그렇습니까? 과거와 청산하는 민주주의. 청년과 함께하는. 여기서 얘기하려니까는 지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여기 꼭 들어야 돼. 이거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그 3가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어저께 썼기 때문에 여기 어디 쓴 거에 있는데. 자, 딱 보면은. 자, 우리, 찾으셨어요? 찾았어. 자, 우리 두랄루미니께서 지금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아래로도 가지만 옆으로도 가야 된다. 이거 맞아요, 진짜로? 그럼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맞아요? 더 많은 영역에서의 민주주의가 있어야 된다. 더 많은 영역에. 많은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군에서의 민주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번에 계엄령을 막았는데, 계엄령이 이렇게 비상계엄을 막았는데, 막은 거에 대해서 당연히 시민들이 바로 국회 앞으로 출동해서 막은 거지 않습니까? 저의 락커 친구도 바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락커.
긴 머리 휘날리며. 머리가 길진 않아요. 근데 그래? 운동권 출신도 아니에요. 네.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락커입니다, 직업이. 네. 직업이 락커예요. 근데 간대요, 국회 앞에.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이런 게 어디서 온 거예요? 그냥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에서 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군인들이 뭐 동원이 됐습니다. 동원이 됐는데 그 자리에서 총을 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실제로 총을 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그거는 실제로 독재가 이제 구현이 되는 상태로 간 거지 않습니까? 막아졌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 민주주의라는 게 어쨌든 뿌리를 실제로 내리고 있고 많은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영역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독재로 넘어가는 걸 막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두 번째다. 군에서의 민주주의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주의가 사실은 조금 제한돼도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민주주의들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다음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계속 지속적으로 영구히 업데이트되는 민주주의라는 거를 합의해야 된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 달성을 하면 없는 민주화. 달성을 하면 끝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계속 민주화가 지속이 돼야 돼요. 이게 부단혁명론이라고 있네. 운동권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정리했어요. 세 가지예요. 아래로, 옆으로, 앞으로. 이거 세 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것 같아요. 뭐 이왕 나오는데 제가 사실은 4년 전에 그 정의당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정의당 뭐 그것지만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 때 시민사회에서 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때 독일식을 하다 실패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하승수 변호사님 이제 스웨덴식을 하자.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그거는 지난번에 박지훈 의원도 그 안을 좀 반영해줬지만 현실 정치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들 설득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차가운 독일이 아니라 뜨거운 프랑스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도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 라는 고민이 좀 있어요. 그게는 국민을 설득하기 되게 쉬울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쉬울 것 같다. 결선 투표하자고 50% 되면 하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프랑스가 다당제 민주주의가 되는 또 이렇게 독특한 게 있지 않나. 자, 그러면 정치개혁 논의 관련해서는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선거제도 같은 건데 우리가 무슨 법이 필요하다, 무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자고 합니다. 이런 법을 통과시키면은 뭔가 해결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것만 통과시키면은 뭐가 된다. 통과시킵니다. 해결 안 돼요. 또 문제가 발생하죠. 안 됩니다, 해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실망을 합니다. 역시 안 된다. 정치적 냉소에 막 빠지기도 하고 어떤 녀석들은 진보의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뭐 이상이 안 맞는다고 막 합니다. 이상이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이런 거라면서 역시 그게 어떤 보수주의의 어떠한 근거가 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면서 역공을 펴니다. 백래시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역공을 당해가지고 진보가 파괴됩니다, 오히려. 이게 자본주의의 자기 수복 논리이기도 하고 87년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시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유지가 되거나 악화되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의 요구와 지금의 어떤 제도 개선으로 해결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뒤로 가거나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인식이 처음부터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 차가 나왔는데 잔고장이 많아. 하지만 포니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 다음 차가 나와야 된다. 이런 거지. 포니도 요새 인기가 많죠. 자, 요거는 지금 그래서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제도적 얘기를 계속 해주셨고 김민하 평론가의 그 이야기에도 굴하지 않고 제도 얘기를 계속 해주셨고. 또 이 김진우 변호사의 이야기에 굴하지 않고 제도 이외의 것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민주주의가 아래로 퍼져야 되고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옆으로 퍼져야 되고 그 다음에 중단 없이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어떤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동시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필요한 제도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자. 우리가 좀 그런 고정된 상황이 대본은 남아 있고 시간은 지나가고 아니요. 대본은
대본대로 뭐 전혀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이셔가지고.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11시 힘들어요. 34분인데.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11시 34분인데 이제 끝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요 얘기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민주주의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탄핵 집회 보면서 인터넷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 촛불 집회 때, 이 촛불의 불빛은 하나였잖아요. 한 가지 색깔. 그거 보셨어요? 근데, 세월의 프리즘을 거치면서 응원봉이라는 다양한 색깔로 이게 퍼져나갔다.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감탄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다양하게 퍼져나가는 그 다양한 색깔들, 이게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셨던 그 이후에 있어야 될 민주주의의 어떤 그 모습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탄핵 집회에 주로 이제 2030 뭐 특히 이제 여성 10, 2030 여성들이 주로 뭐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이 광장의 민주주의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 그리고 이 힘이 이후에 어떻게 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잘 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촛불은 2002년에 등장했고 이번에 퇴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응원봉이 왔으니까. 촛불이 거의 안 보여요. 네, 촛불 시위는 끝이다. 응원봉 시위로 이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80년대, 60년대부터 80년대생들이 많이 등장했던 촛불 시위에 이제 하나의 흐름이 끝났는데, 촛불은 2002년, 굳이 따지면 2002년 이제 미군 장갑차에서 희생당한 2명의 여중생을 추모하면서 광화문에서 처음 이제 등장한 집회였던 거고, 이게 한 번 더 대중적으로 나왔던 것이 2008년 광우병 시위가 있었던 거고, 2014년 세월호가 있었던 것이고, 2016년, 17년 탄핵 촛불이 있었던 거고, 이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물론 촛불이란 이름으로 활동한 단체들이 있었지만, 그 중간에 있던 여타의 시위들은 이만한 그 소위 얘기하는 조직화된 사람들 외를 포섭하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늘 어떤 거냐면 민주주의나 공동체, 국가가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제 참지 못하고 나온 거라고 한 거거든요. 한국의 최저선을 지켜온 집회였는데, 이 열망이 변화를 가져온 적이 있었던가. 그걸 또 생각해봐야 약간의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4.19 다음 뭡니까? 개헌. 8.7 개헌. 5.18은 나쁜 의미에서 개헌이었죠. 아니, 나쁜 의미에서 신군부가 5공화국 헌법을 했으니까. 2016년, 그래서 저는 17년. 저도 개헌이 될 뭐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이른바 비지 시민혁명, 부르주아 혁명도 안 된다. 촛불혁명이 아니다. 그냥 촛불이다. 촛불은 혁명을 한 적이 없다.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는 게 개헌인데, 그것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촛불은 그런 의미에서 반쪽짜리로 끝난 거고, 이제 새로운 하나의 응원봉이라고 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공동체의 미래를 선취할 수 있는 흐름이나 대안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앞 세대는 조금 그런 전망이나 그림을 그리는데 좀 실패하지 않았나. 그래서 응원봉 세대가, 물론 저희 세대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응원봉 세대가 야망을 가져라. 그 촛불 이 집회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하셨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 도대체 대한민국은 헌법을 언제 고치는 거야 하고 쭉 살펴봤거든요. 근데 딱 케이스가 두 개더라고요. 하나는 말씀하셨던 대로 혁명이 있고 나서 개헌을 해요. 아니면 반동이 있거나. 또 하나는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쵸. 이렇게 해서 딱 두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2016년, 17년 그때 이 흐름을 보면 개헌을 할 수도 있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됐던 거고, 이번에도 사실은 이 이후에 이제 웬만큼 이 초반 국면 정리가 되고 나서 개헌을 해서 우리 사회가 좀 근본적으로 바뀌는데 제도적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아래로 옆으로 앞으로 민주주의가 나아가게 하는데 그런 제도 변화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번에 응원봉 시위가 재평가될 수 있겠구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응원봉 시위의 의미는 뭐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어떻게 평가될지도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달렸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 모습은 사실 진보의 슬픔이에요. 이 일련의 흐름들은.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의 승리고 예, 예. 시민들의 적극적인 어떤 행위 양식이 예. 이렇게 변화해 온 것은 당연히 이제 시민들의 힘인데 예. 이제 요것을 어떤 이 진보의 어떤 시각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진보의 슬픔입니다. 슬픔. 이것은 네. 네. 슬픔 그 자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촛불 얘기했지만 저는 뭐 촛불을 이제 김주리 변호사님처럼 저렇게 비관적으로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근데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촛불이라는 거에 어떤 그 의미는 예. 비당파성이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은. 예.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 어떤 뭔가의 당파성이라는 거를 예. 그러니까 여러 당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이뤘다라는 개념이었다면은 그 전까지의 이제 어떤 뭐 시위 뭐라는 것들이 그런 형태의 뭔가를 연상시켰다면은 촛불로 하나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상징으로 이제 쭉 통일시킨 거잖아요. 예. 그리고 촛불을 드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촛불을 드는 행위의 어떤 시민적 보편성을 표현하려고 한 거잖아요. 촛불을 네. 통해서 그 당시에 실제 논의가 네. 기억을 해보시면 그래서 운동권들이 사실 약간 주눅 들었잖아요. 촛불시위 초창기에 네.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하고 오지 말자. 깃발을 내리자. 깃발도 내리고 머리띠랑 그때 깃발 다 내리고 막 옆으로 치고 머리띠 조끼 이런 거 말고 좀 저 정상인처럼 하고 다니자 이런 거. 정상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정상인이 아니고 일반인이처럼 인간인. 예. 비운동권처럼 하고 좀 다니자 이러기도 하고 네. 위화감을 조성하지 말자 네, 이런 거 맞아요. 촛불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민들이 광장에 대거 나온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좋은 일인데 이게 어떤 뭔가 이 87년 체제가 아닌 그 이후의 체제와 그 이후의 어떤 양당 구도가 아니라 그 이후의 구도를 꿈꿨던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시각으로는 네. 이것은 어떤 비당파성을 어떤 상징하는 어떤 네. 흐름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네.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흐름이다. 네. 이렇게 비춰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러한 상황이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응원봉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촛불 때만 해도 촛불에 나온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어떠한 곳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였거든요. 응원봉은 뭐예요? 나는 어떤 누구의 팬이다. 이걸 좀 더 이제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나는 어떤 산업에서의 어떤 소비자이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더 이상 그래서 어떤 직업, 직군 내지는 뭐 노동, 뭐 생산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요 상징들은.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느냐의 문제에서 촛불 시위는 당파로부터 멀어진 시민의 상태. 그 당파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특정 정당 세력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당, 뭐 정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정치적 지향일 수도 있고 사회운동 세력 뭐 이런 것. 근데 사회운동 세력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특별히 노조나 무슨 사회단체나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강하게 내가 생각을 나는 이러한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어.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체성으로 나왔는데 근데 이제 촛불은 그게 아니었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이건 진짜 이 나라가 비정상이 됐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게 촛불이란 말이죠. 정상화 시켜야 돼라는 것을 갖고 나오는 건데 지금 응원봉은 그런 이제 흐름과도 이제 좀 다른 것으로서 이것은 어떠한 산업의 소비자로서 대중이 조직화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그게 잘못됐다, 뭐 이게 문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소비 대중으로 조직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고 자기가 가장 익숙한 이 응원봉을 쥐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응원봉이라는 거 K-팝이라는 산업 내에서 이 거기에 있는 아이돌을 응원할 때 쓰는 도구인데 그리고 물론 응원할 때도 쓰지만 그 K-팝 산업 내에서 부조리에 항의할 때 쓰기도 하는 거죠. 네네. 그 아이돌들이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이 K-팝 산업 내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항의하거나 자기들이 실제 거기서 행동에 나설 때 그럴 때 쓰는 도구를 갖고 나와가지고 윤석열에 대한 부당한 것들을 항의할 때 쓴 거니까 그 멋진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는데 그 어떤 소비의 영역에 조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소비 영역으로 이 진보라는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어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제도적 개선의 영역, 사회 구조적인 어떤 변화의 영역 이런 영역으로 가자고 하는 어떤 설득의 어떤 그 진지를 구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에 이전보다는 그 문이 훨씬 더 좁아졌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다. 예. 그래서 과제로 얘기하면 과제가 훨씬 더 중해진 부분도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마지막 끝으로 저 조금 살짝만 보태면 사실 저는 뭐 이제 아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2016년 17년 집회 이후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다시 그때 이렇게 증가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올라갔었습니다. 아 그때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잠깐 역전됐던 근데 한국노총을 다시 이제 앞장서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더 많은 영역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삶의 공간이 직장, 가족, 군대, 학교, 감옥이라고 하는 삶의 공간이 그래요. 사람이 사는 데가. 아 그래요? 네. 감옥도 포함해요? 왜냐하면 그거 완전 단절돼 있으니까 제일 어려운 게 그래서 인권이 제일 보장받지 못하는 게 사실 재소자 인권이죠. 그래서 재소자 인권, 군대, 민주화, 직장, 노조. 성폭력 뭐 이런 문제가 있죠. 저기 집에서 그다음에 학교 폭력.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같이 이제 동반되는 게 아마 이제 그런 것 같고. 우리 사회가 이런 공간들로 조직돼 있는. 그래서 여기서의 민주화는 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비자의 단계로서 예를 들어 나는 노조는 안 해. 나 왜? 나는 정규직이 아니니까 여기서 노동조합으로 승부 볼 생각이 없어. 회사는 내가 이제 떠다닐 거고 다만 나의 정체성은 다른 곳에서 찾을 거야. 동호회에서. 그 동호회를 통해서도 필요할 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어. 이것도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90년대 중후반에 서태지 기념사업회라고 서기회라는 그 최초의 그 조직에서 통일운동 뭐 모금운동도 하고 마트 다 역사는 있는데 한번 나중에 또 이제 한번 쫙 이렇게 다음에 불러주시면 말하다 한마디만 덧붙이면 그래서 자 지금 11시 46분이니까 뒤에 일정이 있으셔 2시까지 14시까지 해 14시까지 뒤에 일정이 있으시다면 일정 그거 취소하세요. 그거 뭐 지금 말하자면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응원봉이 문제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조직되어 있다.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직장에서도 정의를 관철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그리고 속해 있는 그게 가정이든 또는 어떤 국가의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게 어디서든지 간에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고 자기가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그 단위로 조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집회장에 나오더라도 응원봉이 아니고 그 자기 직장에 있는 노조 조끼를 입고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거기서 노조로 조직이 돼 있어야 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왜 다 아저씨들이냐 애인 거에 대해서 그 노조에서 이분들이 예를 들면 노조에 조직돼서 다수가 될 수 있어야 또 그 2030 여성이라고 하는 그 K-팝의 주 소비층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야 또 그것으로 조직될 수 있는 노조로 조직될 수 있는 또는 직장으로 조직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진보의 어떤 그 뭐랄까 짐이 이런 게 커진다라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응원봉을 들고 온 시민들이 광장에서의 경험은 사실 이제 그 팬클럽에서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어떤 그 뭡니까 관심사를 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즐거워하고 이랬었던 것들로부터 나온 거고 광장의 경험은 그리고 이 광장의 경험이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경험이 다시 자기의 삶에 말씀하셨던 다양한 공간 속에서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나중에 여기 보면은 K-팝 팬클럽들의 역사가 있잖아요. 아예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잘못하면 예를 들어 주제를 뭐 임영웅과 아이유 뭐 이렇게 잡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살 길을 모색해야 되니까요. 살아야 잘 봐서 주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른나른님이 진행자님 삐질삐질 야망을 가지셔. 알겠습니다. 나 야망을 가져야 되는데. 자,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빨리 가세요. 네. 아니, 우리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했는데 출연료 더 줘요? 연장 수당? 두 분. 생각보다 짧은데, 이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 시사콩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강상구 시사콕 저희가 시즌 1이었어요. 대부분 잘 모르셨을 텐데 시즌 1이었고요. 그래서 시즌 1은
오늘까지입니다. 저희가 시즌 2는 1월 초부터 시작합니다. 일주일 쉬는 겁니다. 일주일 쉬고요. 그때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해피 뉴 이어. 예, 윤석열 체포. 새로운 민주주의. 자, 그곳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